같이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예를 가지고 책은 없는 건데 우리가 예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회사가 천주의 주식을 자, 액면가가 1,000원인데 그리고 시가가 1,200원인 주식을 이제 왼쪽에는 발행을 하고 오른쪽에는 취득을 해서 서로 주고받는 걸 좀 볼게요. 자, 그럼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자, 먼저 발행할 때 대면에 주식을 발행하면 대면에 무조건 자본금 그리고 이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니까 100만 원을 쓰고 자 그리고 차변에 자 돈을 받을 건데 자 그럼 취득하는 회사가 이 회사가 취득세 취득하는 회사가 이 주식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대변에 돈을 줄 건데 자, 취득하는 회사는 액면가액으로는 살 수가 없죠. 그럼 120만 원을 주고 살 거예요. 그럼 120만 원을 지급을 하고 단기 매매 증권이 120만 원이다. 그럼 이렇게 준 120만 원이 이 회사로는 들어오겠죠. 그래서 120만 원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20만 원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20만 원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렇게 쓴 상황에서 자, 지금 이 회사에 지금 우측에 취득한 회사가 유가증권 관리대장에 기록을 할 때에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식수는 1,000주 그리고 장부 가격은 120만 원이다. 이것 때문에 한 주당 1,200원짜리다. 이렇게 유가증권 관리대장에는 써둘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겠죠. 우린 재무회계니까 유가증권 관리대장 이런 거 안 본 거지. 우리는 모든 자본관리에서는 다 보게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 회사가 주주총회를 해요. 결의일날. 자, 그럼 주주총회의 결의일날 자, 우리는 배당을 할 때에 우리 어떤 계정 과목으로 배당을 한다라고 했죠? 배당을 하면 내가 어제 이야기한 것 같아. 난 기억이 아직 나는 것 같아. 분위기는 나만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이제 이익잉여금, 2월 이익잉여금이 배당 가능 이익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말 했던 기억나시나요? 자, 배당 가능 이익이란 건 결의일날 배당하는 걸 자본인 2월 이익잉여금 대변에 있던 애를 배당하는 만큼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결의일날에는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을 줄이면서 배당을 이 돈만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현금 배당을 하면 우리는 결의일날 돈을 지급할 수가 없죠. 주주총회 하는 날이 결의인데 이날에 돈 못 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럼 100만 원 현금 배당하기로 했으면 우리는 100만 원을 이제 현금 배당할 거다. 얘가 현금 배당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럼 우리 주식 1,000주를
주식 배당하기로 결의를 하면 그럼 우리는 주식 배당은 주식을 발행해서 배당하는 거예요. 사와서 주는 거나 내 걸 주는 게 아니고 주식 배당은 사와서 발행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발행해서 줄 거면 금액은 액면가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럼 1000주면 금액은 100만 원이 늘어날 건데 결의일 날 현금 배당도 못 하는데 주식을 발행해서 주권 인수해 줄 수는 당연히 더 없겠죠. 그래서 이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둘 거예요. 자, 얘가 주식 배당의 결의일 날 회계 처리죠. 자, 이걸로 주주총회를 끝내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이 상태로 끝내버리고 다른 이익준비금, 법정진입금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이 현금 배당, 근전 배당의 10%를 최소 적립해야 되니까 10만 원의 이익준비금을 우리가 적립을 할 거고 그럼 총 210만 원만큼을 우리는 2월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에서 얘를 줄여 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미지급 배당금하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 봤을 때 미지급 배당금은 현금 배당할 거라고 하면서 내 자본까지 줄였잖아. 그런데 아직 돈 안 주고 있죠.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부채예요. 부채. 그럼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 계정 과목 성격은 뭘까요? 힌트 어제 봤어요. 우리 어제 챕터 뭐 했죠? 어제 우리 자본 했잖아. 그럼 자본이겠지. 그럼 자본 중에서 우리 자본 조정에 제가 차감이 아니고 가상 계정으로 대변에 있는 애도 있어요 하면서 말했던 미교부 주식 배당금. 얘는 자본 조정의 성격이에요. 자본 조정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결의를 하면 자, 배당 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자, 그냥 1인 주주로 이 돈 전부 다 얘가 다 받는다고 볼게요. 그냥 가정하면 자, 먼저 현금 배당에 대해서는 결의일 날 현금 배당에 대해서는 현금 배당은 결의일이 수익 인식 시점이에요. 이날이 수익 인식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당을 오늘 받았던 배당 결의만 했던 간에 오늘 대변에 수익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수익 인식해야 한다는 건 대변에 배당금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결의일에 돈 준 거 아니죠? 그래서 회계 처리는 차변에 미수금이다 얼마 얼마 거래처 이렇게 써둘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주식 배당을 하면 자, 주식 배당을 받게 되면 이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를 따로 하지 않아요.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를 따로 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한 후에 자, 그럼 이제 배당하는 회사가 배당 실시를 할게요. 먼저 현금 배당을 실시를 하면 자, 그럼 우리 장부에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적어뒀던 거 이제 배당하니까 지워야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돈 줄 거예요. 배당해서. 그럼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100만 원이다. 현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현금 배당 실시하면 배당금 주면서 줬으니까 이제 부채 지우는 거예요. 그럼 자, 얘는 현금 배당을 수령을 하면 자, 이제 돈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100만 원이다. 대변에 미수금 적어뒀던 얘를 지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았어요. 다음 주식 배당을 실시하면 자, 우리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지워주고 그리고 이 돈만큼 우리는 주식 발행해 주면 우리 주식 배당을 주식 발행해서 준다라고 했죠. 그럼 주식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그렇죠. 자본금. 그래서 우리 금액을 액면가에 맞춰서 천주 배당한다 했으니까 100만 원 맞춰둔 거예요. 자, 그럼 배당 받는 회사는 주식 배당을 수령하는데 이때도 회계 처리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배당 처리를 했던 배당을 받았던 간에 받는 시점까지는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주식 배당 수령했을 때 회계 처리는 안 하는데 우리는 주식 수는 당연히 받았으니까 증가를 시켜요. 그럼 유가증권관리대장 제가 쓴 게 자, 1000주를 배당했는데 1인 주주라고 가정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1000주를 얘가 다 받았으니까 당연히 1000주 받은 주식 수는 증가를 시켜서 2000주가 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회계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장부 금액은 그대로 120만 원이겠죠. 회계 처리 안 했으니까. 그럼 유가증권관리대장의 한 주당의 단가가 600원으로 하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20만 원이라고 장부에 적혀 있는데 주식 수는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반비례적으로 단위당 단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론에서 주식 배당을 수령하면 우리는 주식 수는 증가하고 단위당 단가는 새로이 한다는 말이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회계 처리 안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왜 회계 처리 안 하냐면 결의일이나 뭐 이런 날에 의한 공정가액은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실제로 일어나거나 아니면 기말이 평가하면서 환산 이익이든 아니면 처분 이익이든 나올 거잖아요. 그대로 1200원에 2000주 다 팔면 240만 원 받았기 때문에 120만 원에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바로 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의일 날에 수익으로 인식하지 말고 뭐 실현되거나 기말에 인식해 주라는 게 회계 기준이기 때문에 자, 우리 시험에 이제 배당을 수령하는 상황에서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같이 적혀 있는 문제로 나와요. 왜냐하면 답 없음이라는 문제는 없으니까 세무이익까지는. 그럼 얘만 단독은 안 나오고 얘 두 개 같이 나올 건데 아니면 결의일날 돈 받는 것처럼 같이 나올 건데 그러면 주식 배당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지만 걔는 함정이에요. 얘는 회계 처리 안 하는 거고 현금 배당 받은 것만 가지고 뭐 차변에 돈 받고 대변에 배당금 수익이다라고 써주는 게 문제 답이에요. 주식 배당을 회계 처리 안 한 수령했을 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 배당금 수익에서 조심해야 될 게 아마 배당금 받는 문제만 나올 때 보면 중간 배당금 받는 문제가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왜 중간 배당금 받는 걸로 문제 나오냐면 배당금 받았네 차변에 돈 받고 대변에 배당금 수익 쓰려고 배당 투자를 치면은 컴퓨터에서 중간 배당금이란 계정 과목이 300번대라서 먼저 위에서 나야 하고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너 꺼져 하고 치워버려야 돼요. 중간 배당금이란 계정 과목은 제가 방금 300번이라 그랬죠. 자본이에요.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계정으로 쓰는 게 중간 배당금이에요. 얘는 무조건 영업외 수익인 900번대인 중간 배당이든 정기 배당이든 전부 다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중간 배당금은 이익잉여금을 줄여주는 우리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 중간 배당 하는 회사가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배당 받든 정기 배당 받든 배당금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배당 실시할 때에 결의일날 분계를 이야기하는지 배당 실시하는 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지도 정확하게 문제에서 파악해야 돼요. 결의일 날이면 이익잉여금 2월 이익잉여금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처리할 건데 배당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결의일 날 처리한 대로 배당을 실시했다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를 줄여주면서 하는 거니까 결의일 날 날짜 만약에 알려주면 가보면 다 이렇게 분계돼 있어요. 그러면 얘를 지워가면서 하면 되고 얘네들 계정 과목 갑자기 생각 안 나면 정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든 아니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약서든 아니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는 들어가면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옆에 저 계정 과목이 있어요. 전표 추가하면 자동으로 분계해주는 계정 과목이라서 그래서 거기를 참고해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얘는 끝났으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더 볼게요. 자, 보면 적어도 되죠? 잠깐. 이제 우리 자본 이론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거 조금 볼게요. 지금 왼쪽에 분계에서 주식 배당을 가지고 좀 볼게요. 주식 배당. 자, 주식 배당을 가지고 좀 보면 자, 우리가 주식 배당한 걸 체크를 해보면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리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 대변의 자본금이면 결론적으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뭐 중간에 사이에 꼈던 애고 주식 배당에 대한 내용 보면 대변의 자본금 100만 원이고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100만 원이라는 이 분계가 주식 배당에 대한 분계죠. 그날 바로 준다 그러면 이렇게 분계하는 거잖아요. 근데 못해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자본조정 계정 과목이 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이걸 가지고 봤을 때 우리는 자본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우리는 자본금으로 분류되는 거고 자기 자리인 대변에 있으니까 자본금은 증가를 하겠죠. 또 2월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으로 자본인데 차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있어야 될 게 차변에 있으니까 얘는 감소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자산부채 자본 수입 비용의 분류로 가지고 보면 얘는 분류가 자본인데 자본 100만 원이 증가를 하고 얘 2월 이익잉여금은 얘도 성격이 자본인데 자본은 감소하게 되죠. 100만 원이. 그럼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은 내려가지만 감소하지만 총 자본은 불변이라는 거예요. 얘는 총 자본은 불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걸 증자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증자인데 증자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 받는 거를 유상증자라고 했죠. 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 받나요? 없잖아. 그래서 얘가 무상증자의 한 사례예요. 얘가. 자, 그리고 또 우리 법정적립금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다 혹은 자본금에
전입하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다, 자본금에 전입하다. 자, 준비금을 적었네. 자,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다. 자, 그럼 자,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한다는 건 지금 이렇게 대변에 모아둔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편입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자본에 전입한다라고도 표현하고 자본금에 전입한다라고도 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익준비금을 차변으로 이제 얘를 줄여서 없애주고, 대변에 자본금 1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얘도 자본금 얘 분류는 자본이고 얘 증가하고, 이익준비금도 이익잉여금의 법정적립금이었죠. 그럼 얘는 자본이 감소하고, 그럼 얘도 당연히 총 자본은 불변이죠. 자, 그런데 사실 얘가 무상증자의 대표 사례예요.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게 이 무상증자의 대표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자, 그래서 나중에 이론 시험에서 무상증자는 총 자본이 불변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질문할 테니까, 그럼 여러분은 차변되면 다 자본이더라. 차변되면 다 자본이면 자본의 증가는 없는 게 당연한 거지. 그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돌발로 질문 하나. 자, 액면가 1,000원짜리 주식을 한 주를 발행하는데 발행가가 한 주당 10원에 발행했어요. 액면가 1,000원짜리 주식을 10원에 발행했어요. 자, 그럼 저럼 이렇게 발행을 하면 자본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똑같을까요? 네? 알 수 있죠. 주식 발행했는데 저 분개할 수 있잖아. 분개 못해? 액면가 1,000원 한 주라 그랬잖아요. 자본금 1,000원, 발행가 10원이면 차면에 현금 10원. 그럼 990원에 주식 할인 발행 자금.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 보기예요. 그럼 자, 이렇게 분개가 안 나오고 얘가 나와요. 얼마짜리 액면가 주식을 얼마에 발행했다. 발행한 경우. 그럼 얘가 자본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자, 얘는 자본이 증가하죠. 저 분개까지 써줬잖아. 자본이 증가하죠. 자, 봐요. 자본금이 자본이죠. 자본 1,000원이 증가했고,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자본의 차감 계정인 자본이 990원이 감소를 했죠. 그러면 10원만큼 자본은 증가했네. 자, 그래서 원리는 간단해요. 단돈 1원이라도 받으면 자본은 증가하는 거예요. 단돈 1원이라도 받으면 내 돈 늘어난 거잖아. 공짜로 발행하면 늘어나는 게 없는데 단돈 1원이라도 받으면 내 총자본은 늘어나는 거예요. 액면가보다 작게 받았다고 해서 감소된 게 아니에요. 내 자본은 주식 발행하면서 1원이라도 받으면 내 돈은 순수한 내 돈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음 이런 문제에서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아마 감소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러면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런 형태의 문제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87페이지에 우리 87페이지로 한번 가서 이 부분 하나만 봅시다. 자, 교손금 처리 보존 순서라고 적혀 있네요. 교손금은 우리 이익잉여금의 반대죠. 그죠? 이익잉여금의 반대가 우리 교손금이죠. 그럼 교손금이 발생을 하면 우리는 어떤 순서로 교손금을 보존해서 채워 넣을 거냐라는 건데, 우리 87페이지 아래에 자, 교손금 보존 순서는 당연히 이 교손금은 이익잉여금에서 먼저 손대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넘어온 이익잉여금에서 올해 손해본 거를 먼저 채워 넣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그냥 스스로 임의적으로 적립한 임의적립금 있죠. 사업장 적립금이나 감채적립금, 거기에서 먼저 뺄 거고, 그 다음 또 상법하고 전혀 상관없는 기타 법인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뭐 이런 법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기타 법정 적립금이나, 그 다음 우리가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준비금, 그리고 마지막에 자본잉여금으로 순서로 우리 교손금을 처리해 갈 거예요. 그럼 우리 교손금은 당연히 과거에 이익받은 돈에서 먼저 처리를 한다라는 건 알겠죠? 교손금은.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배우실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손이 발생하면 대표이사가 임기 중에 이자 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앞글자 따면은 우리 2번부터 보면 임기 이자가 되죠. 그래서 임기 중에 이자 내야 된다 생각해서 대표이사가 교손이 나면 임기 이자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설명했더니 문제 내는 사람들이 장난친다고 임기 이자를 안 내고 임의적립금, 기타 보전 적립금, 이익준비금, 출시발행 초과금 이렇게 준 거예요. 제 마음이 엄청 아팠어요. 출시발행 초과금이 자본잉여금이잖아. 임기 이자가 없었대. 엄청 슬펐어요. 임기 이자까지 생각해냈기 때문에 슬펐던 거예요. 생각 못했으면 틀려도 상관없는데, 그죠? 그래서 얘도 우리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순서를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 우리 교재의 100페이지로 가서 (100페이지에) 충당부채, 우발부채, 결산 부분 빼고 그 앞쪽 결산이 있으니까 제가 많이 건너뛰는 것 같은데 그 뒤엔 사채가 있고, 사채는 우리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여기로 온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적혀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한 의미만 한번 인지를 하고 가자는 거예요. 자, 충당부채 이런 글자 적혀 있는 계정 과목 본 적 기억나시나요? 우리 저와 같이 봤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런 거예요. 자, 충당부채라는 건 부채로 인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충당부채는. 그럼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한다라는 건데, 우발부채는 그럼, 자, 우발부채는 어떤 걸 우발부채라고 그러죠?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는 부채예요. 자, 우리 예를 들면 여러분들 OK 캐시백 포인트 같은 거 있죠? 자, 캐시백 포인트를 발급을 해요. 그럼 그 여러분들이 캐시백 포인트를 쓰면, 가맹점에서 쓰면 그 돈을 캐시백 포인트 회사에 청구를 해가지고 그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럼 발행하면 나는 돈이 나가야 되니까 부채로 쓰겠죠. 그럼 발행하면 그 부채로 써야 되는데 그 포인트를 사람들이 많이 쓸지 안 쓸지 모르잖아. 나처럼 못 쓰는 사람도 있고 잘 쓰는 사람들은 잘 챙겨서 쓰시고, 그렇죠. 그럼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는 이런 거를 우리는 우발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우발부채는 우리는 부채로 인식을 안 해요. 자, 그 이유가, 자, 우리는 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자, 우리 열로 세로로 보시면 자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돈 나갈 확률이 매우 높고, 그리고
행 가로로 보면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가 있어야 부채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 퇴직급여 총당 부채. 우리 직원 퇴직금 신뢰성 있게 금액 측정되죠. 추계액이 나오죠. 그리고 직원이 퇴직금 안 받아갈 확률은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하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개 중에 조금이라도 인식을 못한다면, 매우 높지 않고 인식을 못한다면, 그럼 우리는 주석으로 두는 거예요. 우발부채로 봐서 주석으로 두는 거예요. 지금 둘 다 최대한 높은 거 아니면 전부 다 주석이잖아요. 근데 돈 나갈 가능성이 낮다면 그럼 주석에도 공시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제일 아래쪽에 가능성이 낮으니까 그냥 아무 때도 공시를 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완벽하게 금액과 가능성이 완벽하게 높아야지만 우리는 부채로 인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발자산은 자, 잘 보세요. 자산으로 인식 안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봐도 모든 게 다 높아도 자산으로 인식한다고 적혀 있나요? 안 적혀 있죠? 왜 자산 인식 안 하냐면 우린 보수주의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은 완전히 내 것 해야지만 인식할 거지 아니면 인식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진짜 가능성이 높고 실효성 있게 추정 가능하면 주석으로 쓰는 거예요. 나갈 수 있다고, 들어올 수 있다고. 그렇지 표현하지 않는 게 우발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여기까지만 보면 되고, 자, 다음 104페이지로 가서 계산은 계산해서 하는 거고, 자, 이번에 회계의 변경을 봅시다. 자, 회계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과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있어요. 자, 우리 책에 회계 원칙의 변경이라고 적혀 있는데 회계 원칙이 아니고 우리 요즘 쓰는 표현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고 표현을 써요. 자, 그럼 자, 회계 변경에서 우리 글자 추정이라는 글자하고 정책이라는 글자 어느 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나요? 그렇죠. 정책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얘가 중대한 거예요. 얘는 조금 덜 중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추정의 변경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는 얘가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 방법을 바꾼다든지 혹은 내용 연수를 변경한다든지 혹은 대손 추정률을 변경한다든지 이건 뭐 중요해? 결국은 그냥 이 돈 쓰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내용 연수 변경한다든지 대손 추정률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회계 정책의 변경은 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 얘가 중요하게 느껴지나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 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은 왜 중요한 변경이냐면 얘는 이익을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인세에서도 신고 사항이에요. 신고한 대로 안 하면 세무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에서도 당연히 보고이익이 있죠. 당기순이익이 보고이익이죠. 보고이익도 당연히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변경이에요. 자, 또는
회계 기준의 변경. 회계 기준의 변경이라는 것,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쓰고 있다가 IFRS로 바꾼다든지 US 갭으로 바꾼다든지 그러면 얘는 당연히 엄청 중대한 변경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책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추정의 변경은 크게 엄청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기초부터 바꿀 거예요. 지금부터 바꿀 거다. 그래서 얘는 전진법을 쓸 거고, 전진법이라는 건 얘는 단기 기초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이후부터 적용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단기 기초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올해 이전 거는 그대로 두고 올해 거 기초부터 적용하는 방식인 거고,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을 사용해요. 소급법이라는 것 옛날 것까지 전부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옛날 것까지 다 바꿔버리는 방법이에요. 그럼 얘는 얘 둘이의 장점하고 단점이 그냥 반대예요. 자, 전진법을 쓰는 거의 단점은 과거에 썼던 재무제표를 손을 안 대기 때문에 신뢰성을 제거할 수 있다,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전년도하고 올해 거하고 기준점이 틀리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이 하락한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고, 반대로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을 써서 옛날 것까지 다 바꿔버리기 때문에 장점이 비교 가능성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우리는 옛날에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재무제표를 수정해버리기 때문에 얘는 신뢰성이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둘이가 서로 반대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자, 우리가 회계 정책의 변경을 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들어가 본 기억나나요? 컴퓨터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거기 들어간 거 보면 회계 정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고, 거기에 회계 정책의 변경에 대한 거 있고, 회계 오류에 대한 변경이 있고, 중간 배당금이 있고, 그리고 단기 순이익 있죠. 그까지는 안 봤죠. 그죠? 한마디로 지금 얘가 소급법으로 했을 때 옛날 것까지 바꾸니까 이익이 바뀔 거잖아요. 그럼 그 바뀐 거를 정기 2월 된 이익잉여금에서 가감을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 가감을 할 거란 거예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앞으로부터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 둘 다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어느 정도 완충한 중간 단계에 있는 게 우리 표현할 때 단기 일괄 처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교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106페이지에 얘가 있는데, 자, 이 단기 일괄 처리법은 표가 있죠. 일괄 처리법은 얘는 특징이 전기 재무 제표 수정은 하지 않는데, 근데 변경된 방법으로 과거 손익을 소급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단기 손익에 반영시켜 버리는 방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이해가나요?
재무제표는 손은 안 대고 두는데 계산만 수정한 식으로 해봐서 차이가 나는 걸 올해 단기 손익으로 해서 영업외 수입 비용으로 집어넣어서 처리해버리는 방식이 여기 단기 일괄 처리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어느 정도 완충하려고 쓴 건데 실질적으로는 쓰는 회사가 잘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자 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아래에 오류 수정을 볼게요. 오류 수정하고 회계 변경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오류 수정은 우리가 뭔가 누락이 했거나 아니면 많이 했거나 잘못한 거를 수정하는 회계 처리를 하는 거고, 회계 변경이라는 건 우리가 추정이나 정책의 변경으로 해서 우리가 내용상으로 바꿔서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변경과 오류 수정과 회계 변경은 완전 다른 거죠. 자, 그럼 이번에 오류 수정에 대해서 볼게요. 이건 오류 수정은 우리 실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X년도 12월 31일 날 우리가 감가상각을 이렇게 평소에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회계 처리를 얘를 누락했다라고 볼게요. 12월 31일 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감가상각을 늘 해오다가 X년도에 얘를 누락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X2년도 1월 5일 날 예를 들어서 이 분계를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생각해 보면 감가상각비라는 이 계정 과목은 500번대나 800번대든 뭐 900번대든 간에 우리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비용인데, 전기의 비용을 우리 마음대로 여기 영업비용이다라고 집어넣을 수는 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얘는 전기의 비용을 올해 비용으로 쓸 거면 나도 내 마음대로 조정하겠어. 우리 회사에 돈 나간 건데 판매 안 됐던 비용을 그냥 내년에 쓰면 되면 올해 비용 처리 안 하고 내년에 비용 처리해.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전기의 비용을 올해 비용으로는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자, 우리는 지금 얘를 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만큼을 얘를 유출을 인식해야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산 감소한 만큼을.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누락한 거에 대해서는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전기의 비용을 올해 비용 처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맞추려고 대손 충당금도 쓰고 있고 기말에 퇴직급여라도 처리하고 있고 그 난리 법석을 뜨고 있는데 얘 누락했다고 바로 쓸 수 없겠죠, 당연히. 자, 그럼 전기 오류 수정 손실 계정 과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중대한 오류이거나 아니면 중대하지 않는 오류이거나. 동원이 필요 없구나. 자, 그럼 중대한 오류라고 하면 얘는 우리는 300번대의 이익 잉여금으로 해서 우리는 전기 2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올해 미처분 이익 잉여금 나오기 전에 먼저 얘를 가감해 버릴 거예요. 그런데 중대하지 않는 오류인 경우에는 얘는 영업 외 손익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영업 외 손익으로. 그래서 컴퓨터에서 전기 오류 수정 손실 혹은 자산이 들어오거나 수익, 전기에 자산이 들어왔거나 수익인 거를 우리가 올해 처리하려고 그러면 대변에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라고 쓸 건데, 그 두 계정 과목은 전부 다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두 개가 있으면
300번대, 500번대에서 중대한 오류다, 중대하지 않은 오류다. 이걸 확인을 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저렴한 표현으로 일반 전표 문제를 푸는데 중대한 오류다, 중대하지 않는 오류다 나오면 그냥 이 문제예요. 전기 오류 수용 손실이나 순용 이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인지 아니면 손실인지만 찾으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 전표 문제에서 중대한 오류다, 중대하지 않는 오류다라고 말할 일은 얘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데 그런 표현이 꼭 적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얘를 원할 때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저걸로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얘의 의미는 전기의 손익을 손댄다는 의미고 얘는 단기의 영업 외 수익 비용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단기 손익에 반영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자, 다음 113페이지로 가서 (113페이지) 수익비용 분류에서 보면 113페이지에 자, 우리는 지금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만 적혀 있는데 우리는 수익은 영업수익, 영업 외 수익이 있고 영업수익은 우리가 400번대의 초반을 쓰고 있고 영업 외 수익은 900번대의 초반을 쓰고 있죠. 그럼 비용은 영업비용과 영업 외 비용이 있는데 영업비용은 제조경비, 판관비가 있고 제조경비는 500번대, 판관비는 800번대, 영업의 비용은 900번대의 후반을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영업수익이라는 그냥 매출이에요. 매출. 매출을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매출 원가도 얘도 영업 비용에 들어가긴 하는데 이 매출 원가는 우리 원재료 사용한 원재료비와 그리고 노무비와 위에 있는 제조 경비가 합쳐진 게 매출 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원가는 영업 비용은 맞는데 그런데 왜냐면 우리 영업이익 위에 있잖아. 손익계산서 보면 매출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익이고 판관비 빼야 영업이익이죠. 그럼 영업이익 만들기 위한 수익 비용은 영업 비용이 맞는 건데 이 매출 원가라는 영업 비용은 우리가 원재료 쓴 양하고 인건비 준 거하고 그리고 경비 제조 경비하고 합친 게 매출 원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분계할 때는 이거 다 합친 거는 컴퓨터가 처리해 줄 거예요. 우리는 여기 들어갈 거 막 써주고 여기 들어갈 거 써주고 얘는 얼마 남았다고 써주고 그럼 컴퓨터가 조합을 해서 매출 원가로 환산을 해주죠. 그죠? 우리 그것 때문에 계산할 때 보면 기말 원재료 저구액 쓰고 퇴직급여 총당 모채도 정리하고 뭐 감가상각비도 정리하고 비용성 이용과 예상 전부 다 처리해 놓으면 컴퓨터가 저거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아래에 수익 인식 기준으로 좀 가면
수익 인식에서 우리 재화하고 용역만 좀 보면, 자 재화의 판매에서 자 이론 시험에 이 글자들이 거의 그대로 나와요. 이거는 기준서에 적혀 있는 글자 그대로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자는 이전된다. 이 말은 지금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는 건 이제 내가 물건 팔았을 때에 그거에 대해서 써서 일어나는 효익이라든지 그걸 잘못해가지고 파손되는 효익은 산 사람한테 넘어가야 팔았다는 거잖아. 그게 수익인식 기준에 구매자한테 당연히 모든 게 넘어가야 될 거고, 다음 두 번째 판매한 자는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그냥 넘겼지만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나 관리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고라고 적혀 있죠. 한마디로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월세 내줬어요 집을.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알아서 그 집을 쓰는 거지 이렇게 자라 저렇게 자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에 자 수익 금액을 항상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수익은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못하면 수익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4번에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자 그래서 우리는 제품 매출이다 상품 매출이다 얘는 지금 돈 받는 게 아닌데도 수익 인식하는 거죠. 이런 물건 팔면은 그 외상 대금을 받을 확률은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으로 인식을 바로 하는 거예요. 인도했을 때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거래 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5번을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는 수익 인식 요건에 그 대응되는 원가를 인식해야지만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대응 원가가 없다면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인식할 수 있는 거지. 대응 원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수익을 인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수익에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많은 사람이 수익 인식하는데 왜 대응 원가를 이야기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오해를 많이 해요. 그런데 대응 원가를 우리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용역에서는 뭐 첫 번째가 거래 전체의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용역은 진행률에 따라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끝냈을 때 얼마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그 일반적으로 도급 금액이라 말하는 그런 형태의 금액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 높고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왜냐하면 용역의 공급은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 금액을 측정해요. 그래서 전체 금액도 알아야 되고 내가 몇 퍼센트 진행했다는 걸, 근데 이 몇 퍼센트 진행했다는 걸 알려 그러면 우리는 그 아래에 이미 발생한 원가와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원가, 이걸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진행률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행률은 원가를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 총 얼마 공사비 들어갈 건데 지금 얼마만큼 썼다, 이게 매번 나와야 돼요. 근데 공사하다 보면은 추가 공사비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쓴 것과 앞으로 쓸 거를 알아야 총 공사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용역의 수익 인식에 대한 이제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로열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서 거래 형태별 수익 인식 기준이라고 있죠. 자, 일반적으로는 우리 재고 자산에서 제외시키는 시기하고는 조금 비슷해요. 자, 그럼 위탁 판매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팔 때 수탁자가 유통회사죠. 자, 그리고 시용 판매 반품 조건부는 시용 판매 구매자가 구매 의사 표시했을 때, 뭐 여기에는 뭐 인수를 수락하겠다 적혀 있는데, 그리고 반품 조건부라면 반품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 넘어가면 팔았다고 하겠다, 그런 거고,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 자,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부가가치세가 아니죠.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서 아래에 제품 매출이라고 쓰는 그 금액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매입 매출 전표에 위에 있는 과세 표준 공급가에 쓰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나요?
예를 한 가지를 가지고 봅시다. 어차피 우리 끝나고 나면 부가가치세하고 매매추 좀 할 거니까. 자 봐요. 우리가 물건을 팔아요. $10,000치를 자, 파는데 우리가 계약금으로 예를 들어서 $5,000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때 환가를 해버렸어요. 환가를 이때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었어요. 자 그리고 자 예를 들어 얘가 1월 1일이다. 다음 1월 5일날 이날 이제 우리가 선적을 한 거예요. 선적을 그리고 선적일 기준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이었어요. 자 이거 가지고 좀 볼게요.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자, 우리는 1월 15일이 선적일이 공급시기니까 부가가치세법상에 그리고 우리는 16 수출이라고 하겠죠.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죠. 그죠? 그럼 공급가액 이 과세표준은 원칙은 선적일 기준환율인데 선적일 이전의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아서 환가한다면 환가한 건 환가한 금액. 그럼 얘는 500만 원을 우리가 환가를 한 거예요. 그죠? $5,000 받았댔잖아. 환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건 $5,000만 미래에 받을 건데 그럼 얘는 600만 원이니까 우리는 600만 원과 500만 원에서 과세 표준은 1,100만 원이 되겠죠. 그죠? 이게 우리 과세 표준의 기준이잖아. 자, 그런데 자 그럼 대변의 제품 매출이라고 했어요. 자 수익 인식에서는 이런 조건 들어본 적 있나요? 재무회계할 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재무회계에서 이런 말 들어본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부가가치세에서 들은 이야기지. 이건 부가가치세 이야기거든. 재무회계는 그냥 무조건 전액 선적일 기준환율이야. 더 받았다 말아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선적일 기준환율이에요. 회계는 지금 우리 수익인식이 지금 이거 공부하고 있잖아. 그럼 얘는 지금 $10,000고 1,200원이면 얘는 1,200만 원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200만 원이 얘는 얘 둘이 틀리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 받아야 되는데 나는 과거에 얘 받았던 거 선수금 500만 원 지우고 외상 매출금은 600만 원이고 그럼 차이 나는 100만 원은 외환 차손이 나와 버리는 게 이거죠. 자, 이건 제가 지금 수출 가지고 예를 든 건데 자, 그럼 우리 과세 표준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에서 단기 할부 판매는 공급 시기는 자를 인도했을 때 그죠? 그때 우리 과세 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이죠. 단기 할부는. 근데 장기 할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계약서대로 쓰잖아. 근데 수익 인식은 그런 거 없어요. 인도 시점의 전액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수익 보고 있잖아. 보면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 적혀 있는데 그냥 할부 판매는 단기 할부 판매를 말하고 장기 할부 판매는 우리 1년 이상에 거쳐서 2회 이상 분할 납부하는 걸 장기 할부 판매라고 그래요. 자, 부가가치세법 가면 이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이제 일단 우리 회계에서는 인도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럼 명목 가치와 현재 가치 차이가 중요한 경우 명목 가치가 뭐죠? 자, 우리 세관장이 세금 계산서를 부가가치세 1,200달러고 해서 1억 2천만 원에 1,200짜리 세금 계산서 발행했어요. 1억 2천이 실제적인 물건 상 가격인가요? 아니죠. 1,200 만들려고 가상으로 만든 거잖아요. 부가가치세 1,200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관세 가세 가격에 막 세금에다가 그냥 10%빵 때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가상적 금액을 면목가액이라 그러는 거예요. 의미상 우리가 만든 금액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터무니없는 금액은 아니에요. 뭔가 있는 금액인데 이것보다 현재 가치가 중요하면 현재 가치로 바꿔라 그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그죠? 당연한 이야기고. 자, 그럼 용역에 대한 건 예. 아래쪽은 일반 전표지. 내가 매일 매출 전표 가면 엄청 강조할 거야. 그렇지. 이 차이가 뭐냐면 내가 대놓고 말해. 여기는 부가가치세법이고 여기는 재무회계예요. 우리 편리하라고 이거 준 거야. 내가 제일 처음 99년도에 프로그램 봤을 때는 이거 아래쪽에 도전 네오 플러스는 이 아래쪽에 붕괴가 없었어. 위에만 쓰고 세금계산서 발행시키고 부가세 신고서만 금액 들어가고 이건 일반 전표 가서 썼는데 편리하라고 이걸 매일 매출 전표 안에 빡 넣어줬더니 사람들이 틀리고 있더라고. 두 개를 붙여준 거지. 원래 아래 붕괴하는 칸이 없었어요. 옛날 매일 매출 전표면 이런 게 아니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기 위한 쪽으로 돼 있고 매일 매출 전표 아래 이거는 그냥 일반 전표에 가서 쓰는 거였는데 옛날에 우리 편리하라고 붙여준 거야. 기능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네오 무슨 플러스라고 하면서 생겼었어요. 근데 그때가 버전이 업그레이드 된 시기였는데 그때 생긴 거니까 이 두 개는 아예 다른 거예요. 얘 부가가치 신고서 몇 번 칸 들어가라는 명령어. 얘가 과세 표준 쓰는 칸. 여기 다음이 세액 쓰는 칸. 그죠? 그리고 뒤에 쓰는 게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작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필요적 기재사항들 쓰는 칸이죠. 우리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작성일자 그리고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리고 공급가의 세액. 그것만 위에 쓰는 거예요. 우리 위에 쓰는 게 부가가치세법의 필요적 기준을 한번 쭉 쓰는 거야. 그리고 아래쪽은 분개하는데 편하라고 이거 가지고 부가가치세 가지고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금 써주는 기능 해준 거예요. 우리 편리하라고. 일반적으로 이 금액 주고 받으니까 1100 나오는데 수정해줘야지. 근데 수정 안 해서 많이 망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쓴 거는 아무 말 없으면 아래는 당연히 회계 기준, 위에는 부가세법. 근데 여기를 1100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시험에서 수익 인식은 부가가치세법 과세 표준으로 인식한다라고 나오면 얘는 1100이겠죠. 그죠? 그렇게 나온 문제 다음에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또 세무 이거 보면 어떻게든 맞추려고 환율을 똑같이 맞춘다고 용을 쓰는 것도 보여요. 그러면 똑같아 보이는데 그러다가 세무일급 가면 다 쓰러져요. 자, 우리가 계약금 받았어요. 환가했던 안 했던. 자, 환가를 안 했어요. 그럼 매일 매출 전표에 외환 차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이 환가 안 하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환가 안 했다고 해서 장부에 안 쓸 거야? 환가를 안 했더라도 장부에 썼을 거잖아. 계약금 받은 거 방금 이야기했잖아. 계약금 받은 거. 우리가 선적일 이전에 계약금을 받으면 환가를 하든 안 하든 계약금 받은 날이랑 선적일이랑 환율이 틀리면 무조건 외환차익, 외환차손은 회계상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가했다 안 했다는 과세 표준에 반영시키는 거지. 장부에는 선수금이라 썼을 거잖아. 그날 환율로. 환가 안 했다고 달러 받고 장부에 안 쓸 거야? 그죠? 환가했다 안 했다는 세법 이야기고 우리는 받으면 그날 환율로 장부에 다 쓴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선적일이랑 환율이 틀리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계약금 받으면. 이렇게 원리만 이해하면 당연한 건데 라고 바뀌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용역 건설형 공사 적혀 있죠. 자, 얘는 무조건 진행 기준이다 라고 기억해 두세요. 진행 기준은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총공사비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누적 공사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음 상품권. 자, 우리 상품권을 전에 제가 한번 이런 표현을 썼었죠. 자, 보세요. 자, 상품권 발행하는 회사가 있어요. 상품권 발행하는 회사들은 뭐 백화점이나 물건 파는 곳에서 발행한 상품권은 재화를 인도하면서 바꾸는 건데 그게 아니고 상품권만 발행하는 회사도
있겠죠. 그럼 이런 회사는 가맹점을 만들어요. 가맹점을. 그럼 가맹점 만들어서 자, 이 가맹점이 우리 상품권을 받아주도록 하고, 그럼 가맹점이 이 상품권을 돌려줄 때에 수수료 받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이게 상품권만 하는 회사의 그 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럼 고객이 있죠. 고객한테 우리 회사가 상품권 발행을 해요. 자, 그럼 상품권 발행할 때에 100만 원짜리 발행했어요. 차변에 현금 100만 원이다. 자, 그럼 대변에 이때 수익 인식하면 되나요? 이때 내 돈이야 그러면 내가 한국조폐공사지. 내 돈 아니잖아. 그죠? 내가 상품권 주고 100만 원짜리 주고 100만 원 받았다고 이건 내 매출이야, 내 돈이야라고 하면 이건 내가 한국조폐공사예요. 한마디로 이건 내 돈 아니에요. 그럼 회계에서는 상품권 선수금이라 쓰지만 세법에서는 그냥 선수금이라고 쓴다고 어제 말했던 걔가 얘예요. 아직 내 돈 아닌 거예요. 왜 내 돈 아니냐면 상품권 회사가 가맹에 로열티 먹는다 그랬잖아, 수수료. 그럼 이제 가맹점 고객이 가맹점에 물건을 사면서 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가맹점이 이제 그럼 상품권 받았으면 나한테 상품권을 돌려주겠죠. 내 입장에서는 상품권을 회수하게 되는데, 그럼 상품권을 회수하게 되면 이 시점에 이제 나는 얘한테 상품권 받으면서 돈 줄 거예요. 보통 예금으로 돈 줄 건데, 그럼 이제 얘 지워야 되겠죠. 차변에 선수금 100만 원이다. 근데 만약에 가맹비가 5만 원이었으면 얘한테 95만 원을 주고, 그리고 차이 나는 5만 원을 상품권 매출 같은 400번대의 영업수익으로 잡아서 이 시점이 수익 인식 시점이에요. 시점이 이때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그래서 상품권 발행할 때가 아니고 상품권을 회수할 때인데, 그런데 만약에 얘가 상품권을 발행한다면 발행했다가 얘 물건 팔고 받으면서 받겠죠. 그래서 재화를 상품권 발행하고 물건도 같이 파는 백화점 상품 같은 경우는 백화점 물건을 인도할 때가 상품권의 수익 인식하는 시점이라고 말하는 게 주면서 상품권 받았을 때라는 거예요. 그는 백화점 이야기하는 거고, 물건 주고 상품권 받았을 때가 수익 인식 시점이고, 어차피 둘 다 공통점은 상품권 회수했을 때예요. 그죠? 그럼 자, 전에 세무이급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회사가 제품 100만 원을 발행하고 발행이래 매출하고 판매하고 당사 발행 상품권으로 수취하다. 이게 물건 파는 회사가 상품권까지 발행한 경우예요. 상품권 발행하고 우리가 물건도 파는 거. 그럼 이제 물건 팔았죠.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이다 예를 들어서 했어요. 그럼 이제 이 돈 내 돈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선수금을 지워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선수금 지워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판매한 우리 이 인도하는 시점이 내가 수익 인식 시점이 되죠. 그래서 제가 백화점 같은 경우는 제품이 아니고 뭐 상품 매출이라고 하면서 수익 인식하는 거예요. 그때 이 문제 나왔을 때 애들이 막 나한테 뛰어오면서 그러더라고. 선생님 상품권은 개념감이 뭐예요? 그 선수금 왜요? 내가 그때 썰렁한 농담했다가 애들한테 혼났는데, 그래서 전 저렴한 표현을 써요. 그 다음부터 상품권의 개정 과목은 그냥 선수금이라 기억해요. 차변이든 대변이든 다 선수금 생기잖아. 그럼 문제는 안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상품권의 개정 과목이 선수금이라고 생각해. 상품권 주면 대변의 선수금, 상품권 받으면 우리 거 받으면 차변의 선수금. 그럼 분계는 깔끔하겠죠? 그죠? 자, 다음 우리 부동산 판매는 뭐 항상 뭐 적혀 있는데 뭐든 빠른 날이에요. 뭐든 빠른 날이라는 건 소유권 이전이든
뭐 실질적으로 뭐 넘겼다든지 잔금 청산했는지 뭐 중에 다 빠른 날. 그런 게 수익 인식 시점이고, 한마디로 이런 분들이 팔았다 했을 때 제가 저 집 내 거라고 깐족거리는 게 시작되면 바로 난 팔았어라고 인식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나요? 가다가 집 한 채 사보면 느낄 수 있는데 등기를 치든, 돈 다 안 줘도 등기를 먼저 할 수도 있고, 돈을 다 줘도 등기를 늦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보다도 등기도 안 하고 돈도 다 안 줬는데 그 집을 내가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세 개 중에 빠른 날. 그럼 느낌 오나요? 나 이제 그 집 샀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뭐 설치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임대료도. 자, 신문 방송 광고를 보면, 자, 우리 신문이나 방송 광고는 광고죠. 광고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고객한테 전달한 시점인데, 전달한 시점이,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그 광고 회사예요. 방송국이에요. 그럼 100회 상영해 주는 데에 1억이라고 볼게요. 그럼 한 번에 100만 원이죠. 그러면 1억을 처음 받았어요. 그럼 전부 다 선수금에다가 오늘 10번 나갔죠. 그러면 오늘 1000만 원이 수익을 인식하는 식인 거예요. 한마디로 방송이 나간 만큼만 전부 다 1억 다 받았다더라 선수금 잡았다가 방송이 나갔을 때에, 광고가 나갔을 때에, 그때 우리는 수익으로 그 금액만큼 인식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시죠? 자, 그럼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건 방송에서 광고 이야기한 건데, 광고 제작은 그냥 용역이에요. 기술. 그래서 얘는 그냥 진행 기준을 가는 거고. 자, 입장료. 자, 여러분들 그 영화표나 아니면 어디 그 공연 같은 거 보면 환불 기준 적혀 있는 거 있죠. 그 보면 공연이 시작되면 환불 안 된다고 적혀 있죠. 그냥 공연이 시작된 시점이 수익인식 시점이에요. 근데 말이 그런 거지 세상 그리 빡빡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신도림에 살 때 그 신도림에 보면 무슨 스퀘어인가 거기에 CGV 있죠. 그 영등포역 있는데 그 저기 이마트 있고 한 데 있잖아요. 그 CGV. 그 제가 혼자 밤에 그 4D가 아니고 이 움직이는 영화 그거 보는 거 좋아해서 밤에 보러 가는데 내가 뭐 홀렸나 봐. 영등포를 예약을 한 거예요. 전 그것도 아니 신호테크노마트 말고 거기 근처가 내 집이었는데 우리 집이었는데 저기 영등포역 있는 건너편에 타임스퀘어인가 뭔가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그 CGV에 있는데 난 거기를 예약했다 생각했는데 평소에 하는데 왜 내가 영등포인지 몰라. 예약 거기에 놓고서 거기 가 있었던 거예요. 시간을 봐도 안 해. 그래서 시간이 다 될 때까지도 난 들어가란 말 안 나오면 절대 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앞에 앉아 있다가 사람도 없고 밤이었어가지고 그 가서 이거 왜 안 해요? 그랬더니 보자 그러더니 영등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혼자 한숨 쉬면서 밖을 주류 한번 둘러봤다가 저 주차권 사야 되나요? 그랬더니 잠시만요. 그러더니 환불해 주던데 5분 지났는데도 내가 좀 어리숙해 보여서 그런지 환불해 주더라고. 나는 시간 지났잖아. 그래서 환불은 생각도 안 했어요. 나 혼자서 이런 생각했지. 빨리 뛰어서 영등포를 갈까 말까 이 생각하고 있었지. 제 친구 말하는 어리숙함이 통했다고 표현했는데 여러분들 그런 눈빛을 한번 해봐. 자, 다음 이제 학원 수강료. 자, 여러분이 수업을 딱 그만두죠. 우리 학원 바꿨어요. 옛날에 제가 옛날에는 학원법에 해가지고 뭐 언제까지 하면은 절반, 언제까지 하면 3분의 1 뭐 이런 규정이 있었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일할 계산하라고. 딱 그만두면 일할 계산해서 오늘 거 빼고 딱 줄 거예요. 깔끔하게. 당연히 국비 시원이시면 자기 부담금만 가지고. 자, 이게 우리 수익 인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지금 회계에서 재무회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전부 다 했어요. 자, 우리 시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 재무회계에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거 저한테 질문하시면 설명드리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분계 연습하고 끝내고 나서
우리 책에 있는 것만 할 거예요. 많지는 않아요. 책에 끝내고 나서 저와 같이 부가가치세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뭐 설명 좀 해줬으면 한다. 거의 분위기가 내가 설명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시는 분위기여가지고 그죠? 지금 오늘이 우리 9일 오늘 딱 속도 좋아요. 우리 느리지 않아? 그 부가세법 살 건데 두 개의 차이점이란 게 뭔 말이지? 환가한 경우하고 환가 안 한 경우? 그럼 응, 응. 그 분기 차라리 그 분기보다 자 이거 봐봐요. 자 방금 우리 할부 이야기했었죠? 자 할부 잘 봐요. 우리가 3,600만 원의 별도인 물건을 팔아요. 10개월 할부를 한 경우하고 36개월 할부를 한 경우를 볼게요. 자, 그냥 딱 봐도 얘는 단기 할부, 얘는 장기 할부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계약서에 매월 1일 날 돈 주기로 한 거예요. 얘는 360만 원씩 10번. 얘는 100만 원씩 36번. 당연히 부가가세는 별도고. 자, 그럼 자, 얘를 보면 자, 첫 번째 1월 1일 날 얘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자, 단기 할부는 우리는 공급 시기가 인도할 때 한 번이에요. 부가세법이 그때 한 번에 총액이에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3,600만 원에 360만 원짜리 하나를 발행해 줄 거예요. 한 방에. 그리고 분개를 하면 대변에 제품 매출 3,600만 원 한 방에 다 쓸 거고 차변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360만 원이다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첫 번째 인도했을 때에 우리가 돈을 받았으면 현금 받을 때에 360만 원에 36만 원 하면 396만 원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나머지 외상 매출금으로 해서 나머지 금액이 다 될 거예요. 계산하면 얼마죠? 이 둘이 더하고 얘 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 돈 받으면서 줄여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2월 1일부터는 일반 전표에 분기는 외상 매출금을 줄여가면서 분기해 갈 거라는 거예요. 돈 받을 거란 이야기예요. 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럼 36개월 할부를 했어요. 얘는 공급 시기가 36번이에요. 그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는 건 계약서에 몇 번 받기로 했니? 36번. 그때 다 공급 시기야. 과세 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그 말은 계약서에 얼마씩 받기로 했니? 그것만 세금계약서 발행해줘. 그 이야기예요. 장기 할부는. 그래서 얘는 1월 1일 날 메인 매출 전표에 100만 원에 10만 원 발행했어요. 근데 대변에 제품 매출은 회계 기준대로 가면 3,600이에요. 근데 부가세 예수금은 10만 원이고 그리고 차변에 내가 돈을 받는 건 110만 원만 받고 110만 원 그러면 나머지
얼마죠? 3,500만 원은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요. 외상 매출금이다. 그럼 2월 1일 날 또 메인 매출 전표는 100만 원짜리로 발행을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고 대변에 부가가치세 예수금 10만 원 받으면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지우고 돈을 110만 원 받는 걸로 앞으로 끝날 때까지 계속 분개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수익인식에서 단기 할부든 장기 할부든 수익인식을 인도할 때 전액이라는 게 명목가액이 지금 부가가치세법이랑 생각이 전혀 다르게 따로 놀고 있죠. 그래서 두 개 따로 생각해야 되지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두 개는 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만 가지고 생각 다 해놓고 부가가치세가 예수금은 매출세액은 예수금,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대급금 얘만 정리 쳐주는 거예요. 그걸 왜 분기하고 같이 섞어 생각해? 그러면 안 돼요. 수익인식 이런 건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만 정리하는 거야.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그것만 따라다녀야지 나머지는 절대 다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잘못 생각해서 과세 표준하고 일반적으로 똑같이 가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 이 둘이는 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제일 머리 아픈 게 이거예요. 이렇게 시간 해놓고서 옛날에 제 단위 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해놓고서 얘를 현재 가치로 쳐버려요. 와 환장해요. 나중 되면 절대 인수인계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서 딱 움직이고 있는 게 있어요. 남들한테 설명 못하네. 나중에 인수인계 안 돼요. 저도 힘들어서 그만두는데 인수인계 하라 그러는데 인수인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하는 거 보세요라고 했는데 그 사람도 막 보더니 자기만의 세상을 그려 나가더라고. 왜냐면 얘가 지금 3,600이 아니고 한 3,100 얼마가 나와요. 현재 가치로 놓으면. 야, 피곤하겠죠? 그러면 이제 자기만의 그 이상의 세상의 그림을 하나 그려놔야지만 회계 처리가 가능해요. 그때 이원화시켜 생각해야 돼요. 얘는 얘대로 가고 얘는 얘대로 가야지 되지. 얘 둘이 같이 생각하는 순간 완전 망해버리는 거죠. 따로따로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분계 연습을 할 건데 이번 주말에 너무너무 심심하다면 우리 카페에 그게 있죠. 중급 분계 연습이라고 적혀있는 거 본 적 있나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이제 들어가 보면 돼. 너무 심심할 때 들어가라는 거예요. 주말에 심심할 수 있잖아. 뭐 이거 일반 전표에 간다고 이제. 매일 매출 전표는 3,600만 원 다 썼으니까 이제는 일반 전표에 외상 매출금 하면서 돈 받는 거만 쓴다고. 여기는 3,600만 원 다 했잖아 360. 그죠? 사실 이렇게 쓰는 거는 세법이 나름 합리적이에요. 회계보다 더 합리적이에요 나는. 얘 세 달 동안 받아봐야 원금하고 부가세 해봐야 33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60만 원 세금 가지고 오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약정주의를 따르게 해주고 얘는 당기니까 얼마 차이 나니까 빨리 가져와 이런 거고 나는 세법은 합리적인 거예요. 그죠? 제가 세법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몇 살 했냐면 30 몇 살 했어요. 그 전까지는 세법 XX라고 했는데 공부 좀 해보면 아주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자,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하다가 말했던 그 이야기